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세월 빠르죠? 3, 4월 과정에서 네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시장론 마무리하고 정책론 일부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이건 했었습니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효율적 시장 기억납니까? 효율적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초과이윤 획득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은 두 번째 사항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도 할당률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힘들었던 거,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니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왔는데 안 들은 것 같죠? 그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다 정리됐고, 이제 오늘은 지대 이론이라는 걸 할 겁니다. 지대 이론 필기노트만 표시라고요. 43초. 어렵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거의 15, 6명이 나올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은 좀 속된 표현으로 양놈들이라고 그래요. 양놈들. 양놈들. 어느 분이 실제로 저한테 와서 한 7, 8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그러더라고. 7월달, 8월 말경이 그랬는데, 예요. 그랬더니 공부하기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 양놈들을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양놈들.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기는 지대, 도시공간구조, 입지론을 이번, 오늘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배울 건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분은 그분들을 양놈들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나온가 한번 보자고요. 자, 지대론인데, 요거요. 여기는 지가와 지대의 관계인데, 이걸 예전에 시험에 냈었습니다. 여기서 알고 가야 될 것은 지가와 지대는 지대와 지가가 비례 관계에 있다. 이제 요거 아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되냐면 분수식, 여기 지금 분수식이잖아요. 이 분수식이 A는 B분의 C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읽는 법 배웠죠. 읽는 법. 이렇게 읽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리를. 그럼 자리를 바꾸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B는 A분의 C다. 이게 똑같다고. 이렇게 이제 이런 분수식 논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부동산과 결혼은 좀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두 개는 비례 관계 있고, 그래? 이렇게는 반비례 관계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 다음 시간에 여기에 두 개 반비례 관계 있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분수식 논리를 알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가와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 있다 했는데 지가와 이자율이 반비례 관계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지가가 토지 가격이죠. 토지가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 있다.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상식적인 거니까. 왜냐면 이자율이 높아져요.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받기 곤란해지죠. 그럼 대출 많이 못 받으면 부동산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뭐야?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요 공급 논리에서 다 배웠잖아요. 또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이 아니라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면 굳이 은행에서 돈 빼서 부동산 살 필요가 없어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 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수입이 창출되는데 굳이 부동산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요것 좀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이 반비례가 있다. 이 논리, 지금 이 논리 비례, 반비례, 분수식에서 비례, 반비례 논리는 우리 시험에서 한 10번 이상 출제합니다. 그럼 여기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 분수식의 관계는 우리 부동산과 결혼해서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걸 하나 써볼 건데 부동산 가격 지가가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을 구할 때 부동산 가격은 순수익을 한원율로 나눈 겁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신 분? 이게 뭔지 아신 분? 수익 한원법 이게 수익 한원법. 감정평가 방식 중에서 수익 한원법. 부동산 가격 과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순수익을 한원율로 나눈 것이다. 이게 수익 한원법이라고. 그럼 수익 한원법인데 이렇게 두 개는 비례일까 반비례일까? 반비례라고, 반비례. 분수식이잖아요, 반비례. 그러니까 여기
이자율과 지가는 반비례 관계다. 얘는 초창기 때 한 두세 번 나왔고, 두 번 정도 나왔고, 이 논리는 부동산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다. 얘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이 환원율이 이자율의 논리거든. 환원율이. 그러면 이 수식을 안다면, 그러면 환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환원율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거든. 근데 이 분수식을 안다면, 수익환원법은 부동산 가격을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것이다. 이 분수식을 한다면 환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굳이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최근에는 31회 때 이걸 출제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수식이 나오면 이렇게는 비례, 이렇게 반비례인 거, 이거 반드시 하고 이걸 변형시킬 수 있죠. 어떻게 변형?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자리를 바꾸자고요. 환원율은 오늘 괜히 왔나 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뭐 수학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잖아요. 순수익을 뭐로 나눈 겁니까?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환원율이에요. 그럼 환원율의 공식은 굳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요거 알면 이 공식을 알면 수익환원법의 공식을 알면 그러면 환원율의 공식이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31회 때 시험으로 갈게요. 31회 때 환원율은 순수익의 부동산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OX. X잖아요. 환원율은 다시요. 환원율은 순수익의 부동산 가격을 곱한 게 아니라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되셨죠? 31회 때 시험 문제예요. 31회 때. 그냥 분수식 물어보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식을 물어본다고.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분수식이 나오면 반비례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 분수식에서는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자, 다시요. 분수식 A는 B분의 C다. 그러면 두 개는 반비례, 비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자리를 바꾸면 B는 C를 A로 나눈 값이다. 되셨죠? 이렇게 됐어. 여기 지가 지대 관계에서는 뭐 이자율과 지가가 반비례 관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이자율이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이 논리, 분수식 논리를 통해서 비례 반비례 관계 알았고 분수식을 변형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대론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부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대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가가 뭐고 지대가 뭔가를 가볍게 봤는데 뭐 지대는 토지 사용료예요. 지가는 토지 가격이고 이렇게. 그럼 이런 논리잖아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의 사용료가 높다면 그럼 토지 가격은요? 높겠죠. 그런 논리잖아요, 이게. 자,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물어볼게요. 지대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지대. 유량. 지대 토지 사용료, 지대 수입. 한 달 동안에 나의 지대 수입 얼마다, 1년 동안에 내 지대 수입 얼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가는 토지 가격이죠. 가격은 유량, 저량. 됐어요? 네, 넘어가 볼게요. 이제 지대 이론에서는 이걸 주로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논리를 하나 배웠고 분수식 논리를 배웠고 이제 두 번째가 자 지대 결정 이론입니다. 시험은 여기서 내는 거예요. 지대 결정 이론에서 대부분이. 물론 이 부분에서 지문 줄 수도 있어요. 지문 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낸다고. 좀 이따가 이거 다 배우고 나서 이 부분 다시 올 겁니다. 제가. 이제 지대 결정 이론에서는 리카도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티넨이라는 사람이 있고 알론소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샬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있어요. 제가 마샬까지 했는데 파레토라는 사람도 있고 또 헤이거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5명을 써놨는데 이 5명 중에 11명이 있어요. 여기 지대 결정 이론은 이 사람들이 견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알론소는 지대를 뭐라 했다. 알론소의 견해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스는 절대지대를 이야기했는데 막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지 이게 옳고 그르면 아니라고. 그럼 이제 지대 결정 이론에서 이제 리카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은 이렇게 내요. 리카도의 차액지대라는 게 있는데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 일가면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리카도가 차액지대에서 뭐라 했는가. 자, 이걸 좀 공부를 하자고. 이렇게. 그럼 리카도는 농촌 토지 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촌 토지. 그럼 농촌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비옥도입니다. 비옥도는 기름진 땅인가 그렇지 않은 땅인가?
그럼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이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요. 리카도가 지대는 뭐 우등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좀 더 알게 될 건데. 자, 여기다가 리카도가 말한 것을 제가 옮겨 볼게요. 여기에 A 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C 토지가 이렇게 있고, D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필기노트는 C 토지까지 있어요. D 토지는 없고. 그럼 리카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A, B, C, D 토지가 있는데 비옥도가 다르다. 그 비옥도가 다르면 A, B, C, D 토지에서 똑같은 작물을 재배한다 하더라도 수확량이 달라질 것이다. 이게 리카도의 주장이에요. 그럼 A 토지가 비옥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B 토지, C 토지, D 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 B, C, D 토지 똑같은 200평, 면적은 똑같고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하는데 요 A 토지가 비옥도가 가장 높아. 생산성이 가장 높다고. 그럼 A 토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그 고구마가 생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팔았어요. 생산물 가격이죠. 그럼 400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왜? A 토지가 비옥도가 가장 높으니까. 그 B 토지는 비옥도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그럼 고구마가 조금밖에 안 나올 거니까 A 토지 비해서 300원, C 토지는 200원 나오고 D 토지는 100원 나왔다 할게요. 4개 토지 중에서 D 토지가 비옥도가 가장 낮아요. 이걸 최열등지라고 해요. 최열등지. 뭐 최열등지가 뭔 말입니까? 이런 건 안 내요. 최열등지.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라고 해요. 우등지. 예? 우등지, 열등지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비를 볼까요? 생산비? 생산비는 다 똑같아야지. 왜? 똑같은 면적에다 똑같은 작물을 재배했으니까. 생산비가 200원이라고 합시다. 200원. 그럼 D토지를 한번 봐봐요. D토지는 비옥도가 매우 낮아요. 최고 낮아요. 그 D토지를 경작하는 순간 손해보죠. 그래서 D토지는 경작을 하지 않는다. 그럼 C토지를 볼까요? C토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아요. 이렇게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이 C토지를 리카도가 뭐라 했냐면 한계지라고 했어. 한계지. 다른 말로 조방 한계지. 그냥 한계지 또는 조방 한계지. 이게 한계지, 조방 한계지. 그럼 이 한계지가 뭔데? 한계지는 어떤 토지는 비옥도가 매우 낮아서 생산비하고 똑같은 게 있더라. 그런 토지를 리카도가 한계지라고 했고, 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두 번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이거요. 비옥도.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옥도가 나오면 그냥 리카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 하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한계지에서만 지대가 없는 게 아니라 한계지부터 해서 한계지 이하의 비옥도로 가는 토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D토지도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계지에 지대 발생하지 않으면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올까 없을까? X. 자, 이렇게. 주로 이제 여기서 낸다고요. 요건 필요 없어요. 요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대를 정해볼까요? 지대. 토지 사용료. 여기 C토지부터. C토지는 지대가 0이죠. D토지는 아예 경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대가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A토지 지대는 얼마일까? 200이고 B토지 지대는 얼마요? 100이에요. 100. 자, 됐어요. 끝이라고. 요거 여러분들 써보라고 나도 안 나오니까 요게 중요하죠. 비옥도. 한계 지대 없다. 다른 말로 조방 한계지는 무지대다. 무지대가 지대 없다고 소리잖아요.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은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이해했는가 볼게요. 리카도는 A토지하고 B토지가 C토지,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아요. 비옥도가 높으니까 요거 A토지, B토지를 우등지라 하고 C토지는 한계지 지대 없고 A토지, B토지 지대는 C토지와 A토지 이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다? 비옥도. 그럼 A토지하고 C토지가 비옥도가 똑같다면 A토지 지대에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C토지나 A토지가 비옥도가 똑같다. 그럼 A토지도 한계지가 될 거니까. 그럼 지대가 없겠죠. 그러면 요 A토지 지대는 A토지가 한계지 C토지보다 비옥도가 높으니까 그 비옥도의 차이만큼 지대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차익지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토지 지대효 200은 A 토지의 생산물 가격 400에서 생산비 200원을 뺀 것이다. OX 해보시라고요? A 토지 지대 200은 A 토지 생산물 가격 400에서 생산비 200을 뺀 게 지대가 된다. OX. X. X라고. 그래서 들어도 몰라. 뭔 말인지. 들어도. 다시. 리카도는 왜 지대가 발생했나? 피역도의 차이. 그럼 요 A 토지 지대 요 200은 생산물 가격 400에서 생산비 200을 뺀 게 아니라고. 그럼 뭔데 도대체? 짜증난다. A 토지의 생산물 가격 400 이게 비역도야. 그럼 C 토지 생산물 가격 200 이게 비역도라고. 요 두 개의 차이가 비역도 차이가 200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지대라는 소리예요. 이게. 의미하셨죠? 걱정 마라. 안 나와. 안 나와.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차익지대 이렇게 보는 거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지대는 여기다 A 토지 해볼까요? A 토지 5등지니까 A 토지 지대는 A 토지 생산성 비역도 400에서 한 개지 생산성 얼마요? 200 뺀 것이라는 소리예요. 그 B 토지는 300에서 B 토지 생산성 300에서 B 토지 생산성 300에서 한 개지 생산성 200 뺀 것이다. 그래서 패. 민법에 치우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법을. 이제 결혼은 이렇게 힘들어요. 자, 니카도 끝이요. 근데 자, 나중에 이거 이야기할 건데 지금 해봐야 제 생각에는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예, 가장 어렵게 나오면 이걸 물어봐. 이거 지대 논쟁이라는 게 있었다고. 지대 논쟁이란 뭐냐면 지대 가지고 논쟁하는 거야. 말로 싸우는 거라고. 지대의 본질이 과연 토지 사용료 본질이 생산비냐 아니면 불로소득이냐 이거 싸운다고. 이걸 지대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럼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봐요. 왜 고전학파는 지대를 이제 가볍게 들어보시라고요? 어차피 집에 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럼 이제 외워야 되니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본다. 왜 그러냐면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은 토지를 못 만든다고 봐요. 못 만든다. 그럼 못 만드는데 내가 잠시 가지고 있다. 영원히 토지를 가질 사람은 없잖아요. 토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봐야 100년 가지고 있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토지 소유권 받았다. 근데 대부분이 100년 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100년인데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이런 거야. 토지는 못 만들고 토지는 처음부터 주어졌는데 내가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서 지대받는 것은 불로소득으로 보는 거야. 다의 불로소득. 불로소득.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 그걸 잉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도 안 되니까 곱불이라고 그래요. 곱불. 곱불. 감기 걸렸다. 선생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생산비로 보는 거야. 반대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합치면 된다고. 그럼 고전학파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본다. 이걸 잘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낸다고. 뭘 내냐면 그럼 리카도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느냐 생산비로 보느냐 이걸 물어본다고. 리카도는. 그럼 리카도는 고전학파적인 사람이라고. 그럼 리카도는 지대를 생산비로 볼까 불로소득으로 볼까? 불로소득으로 본다고. 불로소득. 그럼 이제 고전학파의 생각, 리카도의 생각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그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우냐면 쑥스럽지만 어쩔 수 없다. 리카도의 리하고 차액지대에서 차를 따요. 리차가 되는 거예요. 리차 불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리차. 리차. 이제 이해됐다? 불났냐. 리차.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 본다. 불이 뭐예요? 불로소득. 또 지랄 같은 게 불로소득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잉여야. 그러면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본다. 맞습니까?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본다. 맞잖아요. 근데 불로소득이랑 않고 잉여라고 준다니까.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잉여로 본다. 그럼 잉여하고 또 불로소득이 같단 말은 안 해야 하잖아요. 이게 지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잉자를 붙여주자고. 니차 불났냐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쉬는 시간에 언니한테 물어볼 거 아니라고. 언니, 결혼 선생님 차 불났나 보다. 이렇게. 결혼 선생님 차 없음. 결혼 선생님 차 없고 앞으로 살 일도 없어. 왜? 선생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제가 예전에 환경운동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그래서 왜 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실제로 못 느낍니다.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거든요.
그죠? 머리도 샴푸로 잘 감지 않습니다. 실제입니다. 예? 그래서 비누도 안 쓰고 싶은데 비누를 안 쓰면 공기 오염돼가지고 힘들어. 자, 끝났어 이제. 자, 그럼 리카도 갑니다. 리카도. 니차 불난야인. 니가 뭐요? 리카도. 차. 사액지대. 불. 불로소도. 잉. 잉여. 불로소도 잉여가 뭔데요? 뭘 불로소도 본다고요? 지대를. 됐어. 모르는 사람들은 난 다해서 못해. 예? 자, 막스. 마르크스. 요 막스가 칼 막스. 우리가 아는 공산주의자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는 쉬워요. 우리에게 너무 편하게 하는 거야. 칼 막스는 아까 리카도하고 약간은 반대 개념이에요. 마르크스는 지대 발생 원인을 토지의 사유화로 봐요. 토지 사유화. 그러니까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비옥도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계지고 최열등지고 모든 토지 지대를 발생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더 이상 나온 게 없습니다. 예? 마르크스 절대지대설 무슨 설명하고 말도 없잖아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옥도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한다. 그래서 모든 토지 지대를 발생한다. 그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하면 한계지, 최열등지 상관없이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다. OX? 오늘 끝. 자, 이제 튀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약간 복잡해요.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인데 이 입지가 장소예요. 토지가 있는 장소, 토지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그 토지가 있는 위치에 따라 수송비 차이가 있는데 튀넨이 나오면 이 수송비란 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원래 지대이론이 아니에요. 지대이론이 아니라 입지론입니다. 입지론. 튀넨이 이런 책을 써요. 고립국이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고립국이론의 책을 쓰는데 이 고립국이론은 농업입지론이에요. 농업. 이 농업입지론에서 그래서 지대이론이 이제 파생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을 시험에 낼 때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 하지 않고 튀넨의 입지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고. 튀넨의 입지이론에 의하면 그럼 이 농업입지론에서 동심원이론은 튀넨이 이렇게 가정을 해요. 저 고립국이란 말은 북한처럼 고립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어떤 평지가 있다. 그럼 이 평지가 다른 데하고 단절됐다고 가정하고 이 평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짓는가? 이 평지에 중심지가 있고 중심지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더란 소리예요. 여기는 마늘 농사, 고구마, 파농사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동심원 이론이에요. 동심원 이론. 앞으로 이 튀넨의 동심원 이론은 이 다음에 몇 번 더 나와요. 이게 농업입지론입니다. 이 농업입지론에서 튀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 이제 파생돼 나온다고. 그러니까 튀넨이 뭐라고 하냐면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나머지가 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튀넨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가 도심이고 A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A 토지의 지대는 과연 무엇일까? 그 다음에 여기 B 토지가 있는데 B 토지의 지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튀넨이 주장을 합니다. 생산물의 가격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는데 A 토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한다. 그럼 고구마를 재배해서 그 고구마를 도심까지 운송해서 여기서 팔자. 그게 생산물 가격이에요. 그럼 생산물에서 생산비 빼고 고구마를 A 토지에서 판 게 아니에요. 그럼 도심에 내다 판 거라고. 그럼 고구마 운송비 있겠죠? 수송비? 그 수송비를 빼자는 소리예요. 그래도 남음이 있다면 그게 지대가 된다. 이게 튀넨의 견해예요. 그럼 이제 튀넨이 이 고립국이론에서 가정을 하는데 여기가 평지라고 봐. 평지. 그 평지라고 보고 운송수단은 우마차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가 평지인데 만약에 A 도심부터 A 토지까지가 10km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도심부터 B 토지까지는 20km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1km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1km 갈 때 수송비를 단위당 수송비라고 해요. 단위당. 1km 갈 때 수송비를. 그러면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평지고 그 다음에 A 토지부터 B 토지까지도 10km잖아요. 10km. A 토지부터 B 토지 10km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산이 있다, 이거, 산이. 그러면 A 토지부터, 도심부터 A 토지까지는 전부 다 평지니까, 이 1km 갈 때 수송비가 다 똑같은데,
여기가 산이 있으면 그럼 A 토지부터 B 토지 가는 사이에 산이 있으면 여기 1km 갈 때 수송비는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송비가 달라지는 것을 단위당 수송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평지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평지라고 가정하면 어디에서 1km 가든 간에 수송비는 다 똑같다고. 이게 단위당 수송비가 똑같게 만드는 거야. 근데 운송수단이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그런다면 오토바이하고 자전거에 따라서 운송수단이 바뀌면 그럼 단위당 수송비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평지고 운송수단은 우마차, 소가권은 마차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어 본다고.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1km 가든 간에 뭐는 똑같을까? 수송비는 똑같겠지. 그 단위당 수송비를 똑같게 만들어준다고. 자, 이제 T맨이 말한 것을 해볼까요? A 토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했어요. 근데 도시민들에다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A 토지 지대 한번 해볼까요? A 토지의 지대는 A 토지에서 고구마를 재배했잖아요. 내다 팔아야지. 그 생산물 가격이죠. 그게 1,000원 나왔습니다. 1,000원. 근데 생산비가 500원이 나왔어요. 자, 여기다 B 토지 지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A 토지하고 B 토지 똑같은 고구마를 재배했고 면적도 똑같아요. 그럼 A 토지든 B 토지든 고구마는 생산물 가격은 1,000원이죠. 생산비 500원 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수송비 빼야 되는데 수송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1km 갈 때 수송비를 단위당 수송비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는 거야. 그럼 단위당 수송비가 2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돼봐요. 20원이라고? 단위당 수송비는 다 똑같겠죠. 어디를 가든 간에. 왜? 평지고 운송수단은 우마차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1km 가든 여기서 1km 가든 여기서 1km 가든 1km 가든 전부 다 단위당 수송비는 20원 똑같아요. 그러면 A 토지의 수송비는 얼마가 되냐면 A 토지 수송비는 200원이 돼요. 200원. 왜 200원이 될까? 단위당 수송비 20원에다가 수송거리 10km니까 2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A 토지 지대는 얼마일까? 300원이 되는 거죠. 자, B 토지 가봐요. B 토지 수송비는 얼마요? 400원이요. 400원. 왜 400원일까? 20원에다가 20km 곱했으니까. 그럼 400원이죠. 그럼 지대는 얼마요? 100원이에요. 그럼 A 토지하고 B 토지를 보면 생산물 가격이 똑같고 생산비 똑같고 단위당 수송비도 똑같아 20원으로. 다른 것은요. 거리만 달라. 거리만. 결국은 T맨이 말하는 지대는 토지의 위치, 즉 토지가 도심으로부터 있는 거리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지고 그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A 토지하고 B 토지 지대 차이 200은 어디서 나온 거야? 수송비 차이. 그게 T맨이 말하는 입지교차 지대설, 위치 지대설입니다. 즉 입지란 것은 장소, 위치, 토지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달라진다. 그 수송비 차이가 지대가 결국 된다. 그러면 A 토지처럼 도심에 가깝게 있다. 도심에 가깝게 있으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송비는 많이 들어갈까 조금 들어갈까? 조금 들어가겠지. 조금. 수송비가 조금 들어가면 지대는요. 높겠네. B 토지는 상대적으로 A 토지보다 거리가 멀리 있어요.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지대는 높을까 낮을까? 낮겠네. 지대를 낮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T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 하면 수송비하고 지대는 반대로 가고 있죠. 화살표 방향이. 그럼 비례일까 반비례일까? 반비례. 자, 가장 어렵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T맨의 입지교차 지대설이 하면 그러면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여 지대는 감소한다. 그럼 수송비가 증가하면 지대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가 있다. 자, 이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단 말을.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T맨의 입지 이론이 가면, T맨의 지대 이론이 가면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증가한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증가한다. OX, X 점점 한다? 감소한다. 점점 감소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필기노트는 이제 없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지대 이론 3개 있습니다. 3개. 3개인데 이 3개 중에서 도시토지 지대 이론하게 지도 이론에 적합한 것은 뭡니까? T네. 도시토지는 비옥도 상관없어요.
도시토지는 다 시멘트로 발라버리는데 무슨 비용도가 필요합니까? 도시토지는 입지 장소가 중요하죠. 장소. 그래서 이 Tnen의 입지교차 지대설, Tnen의 위치지대설이 현대 도시토지의 지가 이론이 기초가 됐다, 이런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자, 됐어. 여기까지. 이제 알론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Tnen의 잡아요. 알론소 가기 전에 Tnen의 입지교차 지대설, Tnen의 고립국 이론, 동심원 이론은 도시토지 이론입니까? 농촌토지 이론입니까? 농촌토지 이론이라고, 농촌토지. 근데 이 농촌토지 이론을 알론소라는 사람이 도시토지에 적용시켜봐요. 그게 알론소의 입찰지대입니다.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가 나왔는데 사실은 내용이 약간 좀 까다로워요. 근데 오늘은 아주 기본적이면서 자주 나온 거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Tnen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다. 그 Tnen의 고립국 이론은 농촌토지 이론이야. 농촌토지. 그 농촌토지 이론을 알론소라는 사람이 도시 공간에 적용시켰다는 소리예요. 그럼 입찰지대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게, 입찰지대설에서는 입찰지대가 무슨 뜻인가요? 입찰지대가 무슨 뜻인가를 잘 내요. 입찰이 무슨 말일까요? 입찰? 너 이번에 거기 입찰했니? 그렇게 나오거든. 입찰했니? 그럼 경매에 참가했니? 이 소리거든. 뭐니? 그럼 A라는 토지가 지금 경매에 붙었는데, 자, 이제 입찰에 들어가면, 그럼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나온다고?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고, 병이 나오는데, 갑이 1억을 써냈어요. 그럼 갑 입장에서는 A 토지에 대해서 최대로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습니까? 1억. 요걸 입찰지대라고 한다고. 입찰지대. 자, 을은 8천을 써냈습니다. 병은 6천을 써냈어요. 그럼 을 입장에서는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게 얼마요? 8천. 병 입장에서는 6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입찰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갑이라는 토지 이용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여기에 최대 금액. 최대 금액 2번, 최소 금액 2번. 최소 금액 그러면 틀린 말. 최대 금액. 자, 여기 이제 약간 어려운 말인데 여기는 이제 딱 한 번 나왔는데, 자, 그러면 갑이 요 A 토지에 대해서 1억을 제시했거든요. 그럼 갑은 A 토지에 대해서 최대로 얼마까지 벌 수 있을까? 1억. 갑이 A 토지에 대해서 입찰에 참가해서 내가 1억을 써냈단 말은, 갑이 A 토지를 이용한다면 최대로 1억까지 벌 수 있다는 소리예요. 1억까지. 이 1억이 초과이윤이라고. 초과이윤. 자기 정상이윤, 인건비 빼고 초과이윤을 1억까지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갑이 1억을 제시했다. 갑이 만약에 초과이윤이 1억인데 1억 2천을 제시했다. 이런 사람 없다. 여러분이 요 A 토지에 대해서 경매 참가했는데 1억을 제시했다. 그러면 1억을 벌 수 있다는 소리야. A 토지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이 A 토지를 이용할 때 1억밖에 못 버는데 1억 2천을 제시한다? 이런 일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갑은 A 토지에 대해서 최대로 1억까지 벌 수 있고, 그 1억이 초과이윤이 되는 거고, 이 초과이윤만큼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갑이 A 토지에 대해서 1억을 제시해버리면, 1억을 지불해버리면 갑 입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갑이 여러분이 A 토지를 경작을 통해서 만약에 1억을 벌 수 있다 이거야. 1억을. 그럼 1억을 벌 수 있으면 이 A 토지 경매에 참가해서 2억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요 1억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초과이윤이라니까. 초과이윤. 자기 인건비 빼고 초과이윤이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초과이윤 1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인건비는 벌었으니까. 그러면 갑이 A 토지를 통해서 초과이윤 1억을 넣어둘 수 있는데, 요 1억을 지대로 지불해버리면, 그럼 갑 입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입찰지대가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요 2번보다는 1번을 훨씬 더 잘되니까 이건 입찰지대가 나오면 최대 금액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요 A 토지를 누가 이용한 거 보자고요. A 토지를 누가 이용할 것인가? 갑을 병중에서 A 토지를 누가 이용할까요? 갑. 그럼 볼래요? 입찰지대 이론에 따르면 어떤 토지는 입지 경쟁의 결과 서로 싸운다는 소리예요.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럼 서로 싸우다가 누가 이용해요? 힘센 사람이 이용한 게 아니라 최대로 지불할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을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
경매에 참가해서 가장 낮은 금액을 쓴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높은 가격을 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최대 지불 능력이 있는 입지 주체가 토지를 이용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알론소 입찰지대 이제 끝났습니다. 알론소 입찰지대 나오면 최대란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응? 이제 마샬의 준지대입니다. 다른 하고 해보면 또 준지대가 그렇게 힘드나 봐요. 자, 봅시다. 이게 힘든가 안 된가? 저하고 준자 배운 것을 요거 준지대 말고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부동산이 아니라고. 그럼 저 준지대는, 지대는 토지 사용료야. 그럼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 사용료를 지대라고 해야 돼. 지대라고 해야 된다고? 준지대라 그러면 이상한 거지. 토지 사용료가. 우리는 사람인데 너는 준사람이다.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는 지대인데 준지대는 토지 사용료는 아니라는 거야. 토지 사용료가 아닌데 지대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여기 토지 있습니다. 이 토지는 단기적이든 장기든 우리나라 토지량은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고정됐다고. 공급 고정. 얘도 공급이 고정이라고. 이렇게. 그럼 토지 사용료를 뭐라 그런대요? 지대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 지대. 토지 사용료는 지대라고 하지. 그럼 토지 사용료 지대라고 하는데 토지는 성격이 공급이 고정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여기다가 이제 기계기구 해볼게요. 기계기구. 복사기 같은 게 기계잖아요. 그럼 이 기계기구는 생산요소일까 아닐까? 생산요소예요. 토지도 생산요소고 기계기구도 생산요소고 근데 성격은 다르죠. 토지는 못 만드는 생산요소고 기계기구는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산요소고. 자, 그러면 기계기구가 지금 우리 인천에 복사기가 100개 있다고요. 100개. 지급이라는 개념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단기. 그 복사기가 100개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돼요. 공급 고정. 근데 복사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인천의 복사기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복사기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토지하고 기계기구를 한번 비교해봐요. 토지는 단기든 장기든 공급이 고정돼요. 기계기구는 단기에서만 공급이 고정돼요. 그럼 이 기계기구가 토지의 성격을 갖는 것은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단기예요. 그래서 이 기계기구의 사용료가 지대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마샬이라는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 기계기구의 사용료를 뭐라 할 것인가? 마샬이 생각하다가 이 기구가 단기적으로는 토지하고 성격이 똑같잖아요. 토지하고. 됐죠? 그러면 토지 사용료가 지대인데 기계기구가 단기적으로는 토지 성격이 똑같으니까 공급이 고정되는 성격이 똑같으니까 지대의 성격을 갖는데 지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대는 토지 사용료니까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해서 준지대 이렇게 부른 거라고. 그럼 준지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준지대란 기계기구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의 사용률을 마샬이 준지대라고 부른 거라고. 그러니까 준지대의 개념이 가장 중요하죠. 준지대는 기계기구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의 사용률을 누가? 마샬이 그렇게 부른 거라고. 준지대라고. 자, 그러면 이 장기가 봐요. 장기가 되면 기계기구가 공급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공급이 변합니까? 변하죠. 그럼 공급이 변하면 토지의 성격이 아니죠. 토지의 성격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장기적으로는 준지대란 말을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장기에서는 준지대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준지대는 영구히 장기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 OX, X. 이 기계기구의 사용료가 지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지대의 성격을 가지려면 공급이 고정돼야 돼. 근데 장기는 공급이 변화해요. 장기는 준지대는 지대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준지대는 단기에서 발생할까? 장기에서 발생할까?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장기적으로는 준지대란 말은 없어진다는 거지. 자, 준지대의 크기. 그러면 이제 준지대가 나오면 요 세 가지만 나오는데 준지대의 크기가 있죠. 요거 할 때 굉장히 힘들어 갖고.
수요 공급을 또 할 때는 또 잘한 것처럼 해. 이게 수요 공급이거든. 여기. 그러면 준지대가 별것 없다니까 사용료야, 사용료. 가격이라고. 사용료도 가격이고 임대료도 가격이고 다 가격이고 이자율로 가격이에요. 여러분. 이자율은 돈의 가격이야. 돈의 사용료라고. 그럼 모든 사용료, 모든 가격은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는 거야. 그럼 준지대 크기도 뭘로 결정할까? 수요 공급으로 결정돼. 그런데 눈만 뜨고 있다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눈만 뜨고 있다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 생각을. 선생님 생각이 안 돼. 생각이 안 돼도 생각을 해야지. 예? 그러면 자 이것 봐봐요. 요거 하지 말고 수요 공급에서 공급은 그대로 있다. 공급이 고정돼 있다. 그럼 공급이 고정돼 있으면 공급은 가격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지. 공급이 고정돼 있으니까. 공급은 고정돼 있다. 그러면 수요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라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요 떨어지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공급이 변했을 때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공급이 고정돼 있으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치잖아요. 자, 공급도 고정돼 있고 수요도 고정돼 있다. 그럼 가격이 안 변하잖아요. 그럼 공급이 고정됐으면 공급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준지대는 기계기구가 공급이 고정됐잖아요. 봐요. 또 준지대는 공급이 고정됐잖아요. 공급이 고정. 그럼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수요일까 공급일까? 수요. 공급 고정됐으니까. 그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생산요소의 수요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공급은 고정됐으니까 준지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봐요. 인상 안 좋아진다 했다니까. 바른 거 한다고 지금. 처음 배우니까 그래. 처음 배우니까. 이 다음에 배울 때는 좀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도 5번 더 배울 거니까. 그래도 이제 안 되면 잘 찍자. 안 나오기를 바라더니. 자, 갑시다.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OX, X. 영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대 이론 끝났어요. 필기노트를 보면 파레토의 경제지대란 말 나오고 헤이그의 마찰 비용 나오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볼 필요 없어요. 자, 지대 이론 끝나고 기출지문 한번 봅시다. 1번 리카도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리카도에 쭉 읊어볼게요. 리카도, 비옥도. 제가 비옥도에 있지만 사실은 그 옆에 비옥한 토지의 부족, 희소성, 수학체감의 법칙까지 나왔는데 이제 비옥도가 있다고요. 리카도가 나오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있다. 비옥도 가장 중요한 말. 그 다음에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최열등의 지대가 없다. 그럼 한계지부터 지대가 없으면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 모든 토지의 지대 발생한다. OX, X.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게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보냐? 리차, 불란냐, 잉 이렇게. 리차, 불란냐, 잉이 뭐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지대를 불로수도, 그 다음에 잉여로 본다. 끝. 막스 나오면 그러면 토지 사유화가 지대 발생하니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한다. 한계지고 최열등지고 모든 토지 지대 발생하니까 여기 있다. 됐잖아요? 자, 1번 리카도 갑시다. 리카도의 차액 지대에 의하면 조방 한계 토지, 요거 조방 한계 토지가 한계지. 그냥 한계지인데 조방 한계를 불러요. 지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의 토지가 된다. OX, O, 무지대. 2번 절대지대 맞습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 사유화되어 있으니까 모든 토지의 지대를 요구한다. 최열등지에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X. 최열등지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3번 피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OX, O. 수송비 때문에. 그럼 수송비가 전략되면 도심에 가깝게 수송비가 전략되면 지대는 높아질 것이다. 알론소는 티넨의 농업입지론 이론을 도시에다가 적용했다. 단일 도심의 도시의 토지 영역들을 설명하면서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했다. 이 말이 알론소가 도심의 지가 이론을 설명하면서 입찰지대를 도입했다. 그래요. 그럼 입찰지대는 토지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자, 5번 준지대. 준지대는 토지 이외에 토지가 아니라는 소리죠. 고정 생산요소, 고정이란 말이 중요하죠.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기계기구가 단기적으로 받는 소득이란 소리야. 기계기구의 단기적 사용료란 소리야. 장기적 사용료 그러면 지대의 성격이 아니라고. 단기적.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갖는 소득이라고 X. X. 준지대는 단계에서만 발생한다. 영구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대에 관한 거고. 자, 넘기면, 지대에 관한 게 넘기면, 이제 도시 공간 구조라고 나옵니다. 필기노트는 몇 쪽입니까? 45쪽 도시 공간 구조. 시간이 도시 공간 구조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럼 도시 공간 이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이제, 요 필수서는 52쪽부터 되어 있는데, 그 52쪽에 지대 논쟁 그래 나왔죠? 지대 논쟁 나오면서 지대가 잉여인가 생산비인가 그거는 지금 볼 필요 없음. 거기까지가 지금 요구하지 않음. 리카도의 차액지대, 지대 발생하는 비옥도의 차이 이렇게 나왔고 3번 조방 한계지, 그냥 한계지는 지대가 없다, 무지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4번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를 뭘로 본다? 불로소득. 니차 불났냐잉? 이렇게 본다. 자, 그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 제가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볼까? 생산비로 볼까? 생산비. 반대로 가니까 반대. 지대를 생산비로 본다. 생산비. 거기 지대를 생산비로 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52쪽에 3번에 마르크스 절대지대 나오죠. 지대를 생산비로 본다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지. 없네. 그거 안 보시나요? 칠판을 한번 볼까요? 칠판을 봅시다. 여기 나오는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를 뭘로 본다? 생산비로 본다. 필요하시면 옆에다 하나 써주세요. 거기 마지막에 지대가 올라가면 곡물 가격이 높아진다. 4번 밑에 5번 쓰고 지대를 뭘로 본다? 생산비. 지대를 뭘로? 생산비. 필수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 보면 6번 위치 경시하고 한계지에서 지대 발생하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면 나오죠. 자,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굳이 그것까지 5번도 마찬가지고 5번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보지 말고 이렇게요. 53쪽으로 하면 T넨 입지교차 지대설, 다른 말로 위치지대설. T넨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토지 위치. 토지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 됐나요? 예. 3번을 보면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 생산비 빼고 수송 빼고 그런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외우는 게 아니죠. 자,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알론소 입찰지대 최대 금액. 이번에 입찰지대는 최대 금액 동그라미 1번 하고 그 다음에 3번 어떤 토지든지 입지 경쟁의 결과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입주주자가 이용한다. 자, 이렇게 하고 준지대는 딱 그거 세 가지입니다. 준지대 개념,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료 보수를 마샬이 준지대라고 했고, 준지대는 3번 장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단기에서만 발생한다. 2번 준지대의 크기를 결정한 것은 생산 요소 수요입니까? 공급입니까? 수요. 왜? 공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파레토의 경제지대는 아직 안 봤으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러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55쪽에 도시공간구조 10분 쉬었다. 이거 사치고.